11월 12일 CNG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안성훈 교수님과 함께 태속효형 레피드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안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선 자료를 보기 전에 교수님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레피드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원래 설계 및 생산 쪽에서 일을 강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 이제 수업 중에 CAD/CAM하고 제조공정이라는 그 수업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런 레피드 프로토타이핑이나 어떤 재료와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좀 그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 요 지금 아웃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레피드 프로토타이핑 RP가 어떤 것인지 소개를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공정을 한 7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공정들을 사용해서 응용 분야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나노 컴포지트 데포지션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개발한 장비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 의료 쪽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그림은 이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넣은 거고요. 이게 우주 정거장 사진이고요.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거고 지금 오른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2000년도에 미국의 나사 중에 난슨 스페이스 센터라는 데서 무중력 상태의 실험을 한 내용이 이제 있고요. 이게 왜 그럼 무중력 상태에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무중력 상태에서 어떤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왼쪽 밑에 보면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실험을 하느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올해 여름 정도, 그러니까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해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화장실이 고장이 났는데요. 그 화장실이 고장이 나니까 그 우주비행사도 이제 화장실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였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우주 왕복선을 쏘는 스케줄이 6월 2일 날 계획이 돼 있었고 이게 5월 말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부품이 러시아 때인데 러시아에서 그 긴급하게 플로리다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우주 왕복선까지 배달해서 6월 4일날 고쳤다는 게 이제 신문을 찾아보시면 아마 기사가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이제 이런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부품이 고장나면은 이걸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어떤 쇠를 깎아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사에서 실험하는 건 이런 우주 환경에서 어떤 부품이 고장났을 때 CAD 파일만 있으면은 어떤 기계가 그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고요. 뭐 성공적으로 실험은 됐습니다. 아직 이런 장비가 있지는 않는데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CAD 파일, 3차 CAD 파일이 있다고 하면 그 CAD 파일로 원하는 형상을 아무 때나 어떤 형상이든지 아무리 복잡해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블랙박스 같은 장비를 만든다는 게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좀 대중화되면 어떤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혁신이 일어나겠는데 생활 자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요즘에도 그렇게 아주 저가형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프린터를 팔아서 집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뭐 자기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왼쪽 그 중간 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다빈치가 1452년의 그림, 그러니까 다빈치가 1450년 태어나 그 이제 약 500년 정도 전에 그린 자전거의 그림인데 지금 자전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전거가 그걸 베꼈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요즘에 파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자전거인데
그래서 개념은 이제 왼쪽에 있는 건 그림이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 그 제조 공정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다빈치의 그 발명품들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이제 파장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2차원으로 그림을 그린 거를 그 중간 정도가 되면은 이제 2.5D 프리스메릭 플레이트라고 제가 써놨는데 두께를 약간 이제 준 겁니다. 그걸 이제 2차원하고 3차원 사이라고 해서 2.5차원이라고 했고, 그런데 두께를 줬다는 건 종이가 아니고 어떤 재료로 두께를 줬다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게 이렇게 쭉 층으로 쌓이면 3차원 형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2차원이 2.5차원에서 3차원까지 확장이 되면 다빈치가 이런 그림을 만약에 요즘에 3D CAD로 그렸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자전거가 그 블랙박스 기계에서 그냥 탁 튀어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구체적으로 왼쪽에 이제 CAD가 있고 3D CAD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것을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해갖고 2.5차원으로 얇게 자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장비에다가 집어넣으면 3차원 형상이 CAD 형상하고 똑같이 해서 이렇게 2.5차원에 3차원으로 쌓여서 나온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2.5차원에서 3차원 프린팅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뭐 3D 카피 이런 게 더 딱 오는데요. 그 프린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해가지고. 네네. 카피는 이제 복사기가 있으면 요즘 같은 이제 3차원 스캐너를 복사기라고 하면 3차원 스캐너에서 형상을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프린터로 집어넣으면 카피가 되겠죠. 그래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원래 그 말 그대로 계속 조형, 그 다음에 어떤 신속하게 시작품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많이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꼭 그런 목적뿐 아니라 어떤 펑션한 파트, 그러니까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파트 하나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이제 바이오메디컬 임플란트, 몸속에 이제 심는 어떤 형상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커스터마이즈 된 형상을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수술을 모사한다든지 준비한다든지 연습하는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레이어드 매니팩처링, 그래서 층으로 적층을 한다고 해서 적층 도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상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 파트를 만들어서 바로 부품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매니팩처링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앤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3차원 자유공명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이라고 해서 Solid Freeform Fabrication SF, 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3차원의 스탬핑이라고도 요즘에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CAD 파일, 3차원 CAD 형상에서 물리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 공정을 대부분의 공정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걸 크게 봐서 이제 레이어드 매니팩처링 또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요것으로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 좀 이해가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요 부분을 보니까 무슨 그 개념인지 좀 이제 확실하게 좀 개념이 잡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가치와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있을까요? 이게? 네, 우선은 이제 형상을 아무리 복잡해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보통 그 절삭 가공이라든지 그러니까 밀링이라든지 그라인딩 이런 공정으로 만들 수 없는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들기가 좀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그라든지 픽션이라든지 아니면 모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장비에다가 그 장비에 필요한 재료를 넣어놓고 CAD 파일을 주면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대량 생산 같으면 몰드라든지 다이를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그 몰드나 다이가 없이 최종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완전히 새로운 좀 개념이 있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그림은 어떤 걸 설명해 주시나요? 네, 이건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 형상을 만드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CAD에서 STL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솔리드웍스나 카티아라든지 UG, 소위 대부분의 CAD는 3차원 CAD는 STL, .STL이라는 그 파일 포맷을 표준 파일 비슷하게 제공을 합니다.
좀 독자들을 위해서 네. STL이라는 파일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그건 이제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그 파일의 특징은 그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STL 파일을 받아서 그 장비에서 필요로 한 그 슬라이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5 차원으로 얇게 이제 자르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고요. 그건 이제 대부분 소프트웨어에서 그냥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다른 종류의 RP 기계에다 넣으면은 형상이 나오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STL 파일은 삼각형망으로 근사한 거고요. 그래서 헤드에서 이렇게 정확한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삼각형망을 쭉 연결해가지고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형상이 아니고 정확한 거보다는 좀 이렇게 면이 있는, 그러니까 약간 단순화시킨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각형망의 파일이라는 거고, 이름이 이제 스테레오 리토그래피라는 장비가 최초에 나온 스포츠 사이팅 장비라, 그 장비 이름에서 이제 STL이라고 이렇게 땄다고 합니다. 우리 그 CA에서 무한 요소랑 비슷한 그 저기를 가지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게 어떤 입체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평면상으로 해서 삼각형을 쭉 붙여놓기만 하면은 되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DRM이라든지 이게 그 기존에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CAD 제품에서 이거로다가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그런 대부분 있습니까? 대부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게 삼각형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들이 안 만나는 포인트들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노멀 벡터, 어느 면이 이제 바깥쪽이고 안쪽인지를 벡터로 나타내는데, 그게 뒤집히는 경우는 이제 안과 밖이 뒤집히는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RP 공정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층으로 쌓기 때문에 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한 층을 이렇게 두껍게 쌓으면은 되게 이게 러프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형상이 안 나올 수가 있고, 그 대신 빨리 쌓을 수가 있고, 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같으면은 아주 이제 정밀하게 원래 CAD 형상에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게까지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 층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래 걸려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슬로우 프로토타이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공정이라,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시간이냐 아니면 정밀도냐에 따라서 그걸 층을 조절하든지 장비를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 중에 제 왼쪽에 있는 것 같이 그 파티클, 입자 안에서 제작이 되는 것들은 특별히 서포트가 없는데요. 어떤 물질을 공기 중에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띄우면 밑에서부터 뭐 쌓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CAD 파일에 없는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서포트라고 하는 게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에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요게 서포트 스트럭처가 되겠죠?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띄워내야 되는,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공정들을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아까 그 STL 파일이 나온 것 같이, 스테레오 리토그래피 애퍼처스, SLA라고도 하고, 위에 걸 빼갖고 그냥 SL이라고도 요즘에 나타내는데, 3D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레이저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빨간색이 레이저 빛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액체가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게 아직 굳지 않은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레이저가 지나가는 부분은 고체가 되고 레이저가 지나가지 않은 부분은 액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을 다 그리면 그 부분이 고체가 되고 그 위에다가 아주 얇은 또 액체를 층을 만들고 다시 그 부분을 정화를 시키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3차원으로 쭉 형상이 나와서 밑에 보여드린 것 같은 이제 해골이나 뭐 이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특정한 회사에 아주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특허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공정들이 20년 이상 돼서 아주 초기 특허들은 다 이제 해제되는 상태에 있고, 해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이런 데 좀 시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뭐, 학교에서도 몇 군데 만든 게 있고, 카이스나 저희도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만든 장비들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선 이걸 상용화까지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뭐, 한 대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건 그 방금 말씀드린 공정으로 이제 크게도 만들 수 있지만 자동차 파트 같이 아주 작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 가지 형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아주 작은 케이스 같은 제 오른쪽 밑에 2마이크로 정도가 이제 스케일 바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강 한 뭐, 머리카락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 안에 이렇게, 어떤 동물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사람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 레이저가 굉장히 그 리졸루션이 뭐 나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지, 함축 제어할 수 있는 스테이지의 정밀도도 높여야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칼로 세이킨이라고 UC 버클리 대학교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가 만든 건데, 보시면은 여기 어떤 예술품 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수학적인 그 공식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그걸 그냥 RP기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이 진 게 있는데 아까 STL 파일의 특징같이 삼각형망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형상, 예술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 전시회도 하고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사람들. 제 젊었을 때는 이런 특이한 거는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그 뭐, 수학적, 뭐, 매스메티카나 뭐, 이런 래프 이런 게 생기면서 이게 뭐, 거의 다 지금은 뭐 다 가능해진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그리는 건 가능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불가능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만드는 것까지도 가능해진 거예요. 이것도 다 그러면은 층으로 다 다 싸서. 층으로 싼 겁니다. 단순한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공정은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공정하고 비슷하게 레이저를 쓰긴 쓰는데, 그 액체에다가 레이저를 쓰는 게 아니고, 가루, 아주 작은 가루를 이렇게 펼쳐놓고, 가루 위에다가 레이저를 써가지고, 가루들을 이렇게 붙여서 형상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나온 겁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파란 물, 유체 그 가루가 있는데, 나중에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다음 걸 보시면 이제, 이 레이저가 이렇게 가루들을, 완전히 녹이는 건 아닌데, 이제 신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녹는 온도보다 약간 낮게 해서 이렇게 바인딩을 시키거든요. 그럼 가루끼리 딱 붙고, 그 다음 옆에 또 레이저 지나가는 가루가 붙으면은, 이게 이제 고체로 된 가루고, 그 옆에 가루는 그냥 원래 가루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런 밑에 있는 형상같이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고요. 금속도 만들 수 있는데요. 금속을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금속을 이렇게, 플라스틱을 코팅을 하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공정하고 똑같이 플라스틱끼리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제 온도를 높여갖고 플라스틱을 다 태우면, 금속끼리 또 이렇게, 소결돼서 붙는 게 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속 사이에 빈 공간에 또 다른 금속을 채워서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금속으로도 형상을 3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3D로다가 그릴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3D CAD로다가? 3D CAD로 뭐 그러니까 CAD에 따라서 아까 같은 수학적인 모델은 굉장히 그리기는 참 쉽지 않을 텐데. 그 사람 취미가 뭐 그거라요. 뭔가 저보다 훨씬 복잡한 것도 좀 있으면. 나도 한번 공부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라고, Laminated Object Modeling이라고, LOM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장비는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아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소개를 드리면, 역시 이것도 레이저로 하고요. 초창기는 다 이제 레이저로 시작을 했고요. 레이저로 그, 스티커 종이 같은 밑에 이렇게 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티커 같이 밑에 접착제가 있고 한쪽은 그냥 종이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고 레이저로 2차원을 깎고, 그 위에다가 또 그 다음 종이를 이렇게 붙여서 열을 가하면 붙고요. 그걸 다시 깎아서 또 쭉 층을 쌓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종이로 이거 하는 거 한번 봤는데, 다음에 또 종이로 하는 게 있습니까? 네, 바로 다음 장에 이제, 그 공정인데, 레이저를 쓰지 않고 이렇게 나이프를 써가지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칼을 써가지고, 좀 싸게, 레이저는 사실 비싸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또 유사하게 이렇게 만든 게 이제 키라라고 일본에서 만든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Fluid Deposition Modeling, FDM이라고 해갖고 상당히 이제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장비고요. 뭐 앞에 있는 장비들도 다 있긴 있지만, 이거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노즐이라고 해갖고 플라스틱을 한 2, 300 마이크로미터, 0.2mm, 뭐 0.3mm 정도 되는 작은 노즐을 통해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층을 쭉 쌓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계고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가운데 그림이 그 서포트가 있고 파트가 있는 건데 서포트가 이렇게 회색으로 된 공간 공기 중에 써 있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만들고 이제 노란색이 파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 이제 그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장비 안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형상이 있고 그거를 서포트가 제거해야 되는 공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가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 3차원 태극이라고 인양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 태극을 이렇게 영어로 나타내는데 음양 해가지고 태극을 3차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으면은 완전히 빈 공간이 없게 만드는 걸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이걸 그 FDM 공정으로 만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 파이프인데 계속 연결돼서 하는 파이프입니다. 아까만 말씀드린 그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가 또 심심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뭐 거의 실질적으로 디자인하기가 힘든 불가능한 공면들도 가능하네요, 이거는. 네. 그 다음은 이제 제품 개발 과정에서 만든 예가 되겠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의 한 8년 이상 된 그 모델인데, 그래서 요 PDA 시스템인데 뒤에 어떤 외부랑 인터페이스가 되는 PDA가 있고 GPS가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에 나와서 GPS 모듈을 만들고 파란색으로 된 게 FDM으로 이렇게 패키지를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제 PDA하고 GPS가 두 개가 결합돼가지고 PDA가 원래 GPS 기능이 없었는데 GPS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 개발에서 쓴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라고 요즘에 이렇게 프린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시작은 MIT에서 했고 이게 그 보통 잉크젯 프린터를 개조해서 잉크젯 프린터라는 거는 이렇게 프린터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고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잉크를 출력을 하는 건데 잉크 대신에 그 바인더, 그러니까 풀이죠, 풀을 잉크젯 노즐로 분사를 시키고 밑에다 종이 대신에 이런 가루, 그러니까 뭐 석고가루, 녹말가루 같은 거를 넣어서 쭉 층을 이제 한 층, 아까 전에 레이저로 하는 그 가루 공정 같이 이렇게 쭉 층을 쌓아가지고 3차원으로 만드는 거고, 오른쪽에 위에 보시는 게 이제 그, 제작이 끝나서 이제 가루를 거의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 인크젯 프린터 헤드가 조금 뒤에 보이시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실제 프린터를 개조해가지고 3차원 프린터로 개조한 예가 되겠고, 이게, 많이 팔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신기하네. 그래서 그 장비로 만든 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역시 되게 복잡한 형상이고요. 보통 다른 공정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형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확대된 그림에는 이게 층별로 싸서 가루 사이의 경계들이 조금씩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3D 공면이나 이런 수학적인 공면들 같은 거 보여주는 교재로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이걸 전시 목적으로 예술 작품을 이게 뭐 잡지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매플이나 이런 거 매스메디컬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면을 많이 봤는데 신기한 게 이렇게 3D로 만들 수 있다는 거가 더 신기하네요. 그 다음 또 역시 복잡한 형상 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색깔을 3차원 프린터에 컬러 프린터를 쓰시면 색깔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각각 다른 색깔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람 얼굴 같은 걸 3D 스캔을 해가지고 만들면은 얼굴의 그 컬러 맵도 그대로 올려서 컬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프린트를 개조해서 원래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개조를 하시면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대단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게 DLP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런 어떤 빔 프로젝터 같은데 이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개발해서 아주 작은 램스 미러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런 미러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 이게 인비전이라는 데서 만든 장비고,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보시면은 그 뭐 보석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아주 정밀하게,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보시면 한 1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0.015 마이크로미터 정도 층을 쌓을 수가 있어서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까지는 다 상용화된 장비고요. 이거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개발한 장비인데, 지금까지는 다 적층 공정 위주였는데, 이 적층하고 기존에 있던 5축 CNC 밀링 공정하고를 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적층을 하고, 보통 RP 공정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표면이 거친데, 이게 5축 밀링을 하면 표면이 밀링한 것 같이 아주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한 연구 과제가 되는데, 상용화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나무 구조로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재료에 따라서 RP 공정들이 파우더로 만드는 게 있고, 액체로 만드는 게 있고, 이제 솔리드에서 아까 종이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는 공정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된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을 나타낸 거고, 뭐 수백 가지 이상의 종류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여지껏 한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인 네, 것 그게 같아요. 재료로 구분한 그런. 그래서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슈라는 거는 RP는 형상은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요. 칼라도 여기 보시면 이제 칼라도 잉크젯 프린터를 쓰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구조적으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냐. 광학적으로 층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아크릴 같은 그 투명 재질 같이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표면 거치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역시 층별로 쌓았기 때문에 전기적이나 열, 뭐 칼라도 사실 잉크젯 프린터로 뭐 아주 깨끗하게 아직 만들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 FDM 아까 보여드린 그 네 번째 공정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장비에 딸려온 소프트웨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림으로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요. 제일 처음에 STL 파일이라는 파일이 오고요. 약간 이제 옛날 데이터긴 한데요. SSL이라고 슬라이스된 이 층으로 쌓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단계가 있고, SML이라고 이제 하드웨어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보통 NC 같으면은 NC 코드, GNM 코드 같은 그런 코드가 되겠죠. 그런 걸 만드는 또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장비를 쓰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STL 파일이 오면은 삼각형망으로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SSL 파일을 만들면서 아주 작은 2차원 층으로 쭉 나누고요. 한 0.몇 mm 정도.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서포트, 이건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포트를 만들고, 그 적층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노즐을 움직이기 때문에 NC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풀패스를 만들 건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SML 파일이 나와서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파일을 저장하고 기계에다 넣으면은 제작이 시작이 되는, 또 되게 단순한, 캔보다 훨씬 쓰기는 단순합니다. 버튼 몇 번 누르면 이제 최종 파일이 나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전자현미경으로 그 FDM으로 만든 재료를 찍은 건데, 재료는 보통 보면 다 이렇게 꽉 차 있는 재료인데, 이거는 노즐로 쌓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게 필라멘트 식으로 돼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공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도가 잘 안 나올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은 광학적으로도 이 투명도가 안 나오겠죠. 빛이 들어가서 다 산란되니까 그 공간 사이에. 그래서 이거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이 꽉 채우면 투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이 방향에 따라서 강도가 다 달라지는 거를 대부분의 RP 장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께 방향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쌓았는지에 따라서 그걸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실험을 해본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FDM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막대가 4개가 나오고요. 가운데 이제 3D 프린터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NCDS라고 해서 아직 소개는 안 됐는데 저희 시험실에서 만든 장비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쌓는지에 따라서 뭐 한 2배까지도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 공정으로 하면은 FDM의 경우에는 보통 그냥 플라스틱에 한 70%에서 80% 정도 강도를 내고 그걸 더 이제 개선시키면 거의 한 90%까지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에 대한 내용하고 뭐 이슈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품 개발하는데 요즘에 이런 거 안 쓰지만 이제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를 이제 카티아로 만들고 이렇게 RP로 FDM으로 하얀색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런 어떤 색깔까지 입히는 공정하고 또 투명도를 높이는 공정을 해가지고 총 한 39시간에 이제 CAD부터 제품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런 예를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이제 분야가 기계 쪽이 아니고 건축 쪽인데요. 그래서 오른쪽 거는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설계를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보고 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도움에 이렇게 반이 잘려가지고 안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시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요. 왼쪽 거는 약간 황당한 아이디어인데 뭐 아이디어로 그쳤을 가능성이 많은데 집을 RP 공정으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적층할 수 있는 큰 이런 크레인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축 제어를 해서 벽을 캐드해서 만든 거대로 이렇게 적층하면은 사람이 쌓는 게 아니고 기계가 그냥 쭉 해갖고 집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 이런 어떤 그 옛날에 만들어진 그 조각상 같은 것들을 복원하는 건데 아까 이제 카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조의원님께서 이 옛날 그리스 시대에 이런 조각상이 있는데 이걸 3D 스캐너로 이렇게 쭉 스캔을 하면은 CAD 파일이 나오죠. 그 CAD 파일을 이 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RP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형상을 플라스틱으로 그대로 이제 복사해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료 쪽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제 목 사진이고요. MRI로, 그냥 목 디스크가 약간 있어가지고, MRI로 찍은 사진이고, 이건 이제 측면에서 찍은 건데, MRI가 좋은 거는 사람을 자르지 않고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측면에서 찍은 거고, 거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가 이제 1번 그림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네, 그 1번 그림이 이제 그 왼쪽 그림에서도 여기쯤, 입 있는 데 쪽에서 자른 그 단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림은 거기서 한 1cm 밑에가 되겠고, 8번은 조금 더 밑에가 되는데, 이렇게 단면을 지금은 영상 장비를 찍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면을 찍으면, CAD에서 이걸 3000 파일로 바꿀 수가 있죠. 3000 파일로 바꾼 걸 가지고, 이제 RP에다 넣으면, 인체 내부의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장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형상을. 그 다음 그림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MRI라든지 뭐 CT든지 그런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로세스를 해갖고 3000 CAD로 만들고 그건 이제 RP 장비에다 넣으면은 제 왼쪽 밑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여기 어떤 두개골의 일부가 손상된 사람은 왼쪽 두개골에 있는 CT 데이터를 이렇게 역전시켜가지고 CAD 파일을 만들고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RP로 금속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금속 RP를 쓰면.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 임플란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에 어떤 프로에서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뼈를 스캐너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뭐 이렇게 막 어떻게 깎을지 이런 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서 이런 메디컬에서 많이 쓸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 네. 유사한 게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이거는 그 샤움 쌍둥이를 왼쪽에 있는 샤움 쌍둥이가 이제 머리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 자르면 이제 뇌가 손상되고 위험하니까 이걸 CT 스캔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3차원 형상으로 만들어서 RP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그러면 두개골이 오른쪽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고 그걸 이제 어떻게 수술할 건지를 이 플라스틱이니까 그냥 이 짧은 부분에서 톱으로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분리를 잘 해냈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동물한테 이제 적용한 건데요. 무릎뼈가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 무릎뼈를 여기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무릎뼈를 만들고 무릎뼈 중에서 이렇게 마찰이 심한 데는 금속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좀 뼈 재료 비슷하게 만들어서 무릎뼈를 이제 복원시키는 그런 내용이 돼요. 무릎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있으면 왼쪽 거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또 역전시켜서 미러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 형상을 없지만 이제 CAD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항공기 디자인할 때도 이 한쪽만 디자인한다면 이렇게 미로로 설명하는데 비슷하군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걸 캐스팅해서 금속으로 만드는 게 제일 위에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뼈 재료가 되는 부분, 이제 다른 재료를 해갖고 안에 다공성 있게, 다공성을 만드는 건 이제 뼈가 생성되면 다른 세포들이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공성을 만들고요. 그래서 제일 왼쪽 밑에 보면 이제 그 조립된 그림이 되겠고요. 오른쪽 제일 밑에는 그걸 실제 이제 개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엑스레이 사진 찍어본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인체 형상은 이게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 RP를 쓰면은 상당히 경쟁력은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얘기한 게 이제 프린팅이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아까 이해가 됐는데 네. 올게닉 네, 이건 바이오 프린터라고, 여기 이제 올간 프린터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넓게는 이제 바이오 프린터라고 많이 불리고요. 바이오 프린터는, RP 장비인데, 그 재료 플라스틱이나 금속을 쌓는 게 아니고, 세포를 쌓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쌓는다는 거는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재료가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통에, 플라스틱 대신 세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적층을 하면 세포가 쌓이고요. 세포끼리 서로 이렇게 붙나요? 그거는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여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 그 바이오 프린터 그냥 기계인데 보시면 HP 프린터 고쳐갖고 그냥 만든 거고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제 사진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려는 거는 인공 혈관이라든지 인공 신장이 이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요. 오른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세포들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이 어떤 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인데 아주 간단한 것들은 만드는 예들이 있고요. 코라든지 귀 이런 것들은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혈관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제 실제 혈관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주 어렵고요. 연골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만든 예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징그러운 그림인데요. 이제 조직공학이라고 티슈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에서 쓰는 건데 제 밑에 보시면 이제 귀에 CAD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CAD 그림은 스캔을 하든지 CAD에서 그리면 되고요. 그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그게 지지체라고 해가지고 안에가 이렇게 다공성으로 되어 있는 그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체를, 귀 등에다가 이식을 하면 귀 등에 있는 상처가 이제 아물면서도 세포도 이렇게 자라가지고 오른쪽 밑에 있는 이런 귀 형상의 귀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박한티라고 미국에 있는 의사가, 귀 등에다가 이걸 딱 붙여놓고 이게 키워가지고 사람 귀 형상이 이제 귀한테 붙은 그런,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귀를 사람 등에다 붙이면 좋아하겠냐. 그래서 이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간단한 올간을 만드는 것들은 사실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손상 입은 뼈를 생성시키는다든지 이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사람들이 만들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을 복제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려고 하고, 그럴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샌디아 내셔널 랩이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공사용 목적으로 아주 동전만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다른 어떤 공정으로도 이 본체를 만들지 못하고 IC, 여기 전원이 되는 이 수은전지, 이런 것들, 모터, 그 다음에 센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본체가 되는 것들을 만들 기술이 RP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사가 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고 로봇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형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몰드 없이 3차원 형상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몰드 자체를 금속 가지고 이제 절삭 가공하지 않고 RP에서 몰드 형상을 그냥 CAD로부터 바로 만드는 거, 레피드 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간단히 그 응용 분야들이고요. 앞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RP 장비인데 이게 특징이 있고 거기 응용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 컴파지 데프레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아까 7번 그 공정 같이 적층하고 절삭하고를 같이 하는데 큰 스케일이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 100마이크로 정도 스케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3축 제어되는 XYZ 쪽이 있고 적층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광경화하고 이제 열 정화성, 열 가소성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마이크로 밀링이라고 해서 한 100마이크로 급의 그 밀링 툴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걸 이제 조합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적층하는데 노즐이 왼쪽에 2개가 있어서 각각 서포트하고 파트가 움직이는 게 있고, 이제 두 축 회전할 수 있는 스핀들이 같이 부착이 됐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약간 깨져서 나오는데 그 왼쪽에 그냥 보통 RP를 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층이 만들어지는 걸 보일 수가 있고, 하얀 파트에 그건 이제 표면을 절삭 가공까지 하게 되면 아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하이브리드 공정의 장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푸른 부분들은 뭐 그건 이제 서포트, 예. 서포트죠. 여기는 이 공간에다 만드니까 항상 서포트 그걸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귀 안에 보면 뼈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작은 게 이제 등골이라고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등골은 이제 인체 뼈 중에 가장 작은 거라 저희가 이 공정으로 한번 CAD로 그린 다음에 그걸 이제 만들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뼈는 아니고 뼈와 가까운 그 하이드락스 아파타이트라는 세라믹하고 아크릴 종류의 그 수지하고 재료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올 수 있게 만든 예화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인데, 지지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귀 만들 때 이렇게 안에가 비어있는 지지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실린더 형상으로 된 지지체를 만드는 걸 동영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AD상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실린더 모양을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파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저장을 STL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지지체를 만드는 거는 뭐 이게 뼈 모양은 아닌데 이제 뼈 모양으로 지지체를 만들면 여기 뼈가 손상됐을 때 이 재료를 집어넣으면 이제 뼈가 그걸 따라서 자라는데, 특징은 이게 생분해성 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합자 같은 거, 수술했을 때 봉합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녹아서 없어지는 봉합자 같은 재료가 있는데, 그걸 쓰면은 여기 인체 내에서 이제 재료가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뼈 모양으로 이 지지체를 만들면은 뼈가 그 모양으로 그대로 딱 자라서 연결되고 신경도 자라서 연결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AD 부분이 끝났고요. 이 툴패스를 만들면 이렇게 노즐로 해가지고 쭉 층을 쌓는 걸 지금 보여드립니다. 약간 이제 확대한 거고. 저기 물질은 저기서 노즐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 저게 약간 이제 공간이 빈 거를 보실 텐데, 이게 그 PLJ라고 해갖고 그 봉합자를 만드는 재료랑 같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제 녹아서 없어지는 재료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동영상은 여기서 같이. 맞으시나요? 이 동영상이 너무 없는데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뭐 하이드락스 아파타이트라고 아까 보여드린 그 세라믹, 인체에 적합한 세라믹을 섞어가지고 강도를 높인다든지 지지체를 만드는 것들을 이제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약 5mm 정도 되는 실린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저희 실험실에서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거는
보통 약을 먹을 때 하루에 몇 번을 드시죠? 3번. 그렇죠. 감기약 3번, 뭐 이렇게 해서 며칠 먹어야 되는데, 3번 먹는 이유는 이제 위장 속에 약이 들어가면은 8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쭉 위가 짜가지고 다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또 먹어야 되고, 그런데, 아주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약, 아니면 뭐 항암제라든지 호르몬제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몸에다 한번 씹어보면 어떠냐, 그런 연구들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한번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걸 딱 집어넣으면은 이제 한 1년 동안 약을 안 먹어도 계속 그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뭐, 그 항암 효과가 지속이 된다든지.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걸 이제 집어넣고 다시 수술해서 빼내야 되는 2번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물어보면 주사 맞을래 그거 넣을래 그러면 그냥 주사 맞고 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약간 그 재료를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분해성으로 이렇게 지지체를 만들고 여기다가 항암제를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몸에다 이식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죠. 뭐 상용화의 목적은 아니라 연구 목적인데 이런 RP 기술을 써서 이제 약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조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그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구조가 한 가지가 될 거고요. 약물을 얼마큼 넣는지, 그다음에 약물 외에 이제 그 약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재료를 넣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는 못하니까 쥐한테 실험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쥐를 마취를 시킨 다음에 쥐 등에다가 그 조그만 지지체를 아주 작게 한 2, 3mm 정도 되거든요. 이걸 집어넣고, 이제 여기 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약물의 효과가 되는 거고, 이걸 봉합을 해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쥐가 어떻게 그 혈액 안에 그 백혈구수가 증가하는지 그걸 보고 피를 이렇게 뽑아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이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데, 이 형상이 이제 유지가 되는지, 쥐 등에서 잘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성균관대에 있는 약대하고 같이 실험한 약대에서 한 실험이고, 저희는 이제 만들기를 하고, 오른쪽 그래프는 한 2주 동안에 잘 방출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기울기로 방출을 시킬 수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뭐 한 50일, 40일, 50일 정도까지는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제 결과로 나오겠습니다. 상당히 그 해석 조형이 상당히 그 다양하게 쓰일 수 있군요. 우리가 선입감을 가진 거는 그냥 빨리 프로타이핑만 만든다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면, 간단히 오늘은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 어떤 건지 그 2차원 프린팅에서 이제 3차원 프린팅으로 바뀐 거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게 뭐 가루로 하는 것도 있고, 액체도 있고, 뭐 종이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삭하고 섞어서 하는 공정도 있고, 엄청 많고, 이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종류에 따라서 뭐 수백 가지 이상 벌써 다 이거 개발이 돼 있고, 사람들이 시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응용 분야가 지금까지는 이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제품 개발에서 뭐 중간에 시작품을 만드는 데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건축이라든지 뭐 의료, 또 뭐 국방이나 이런 군사, 그 다음에 조직공학, 그 다음에 몰드를 만드는데 뭐 이런 데도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이제 층으로 쌓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여기에, 어떤 좀 이슈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그것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는 벌써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료가 상당히 중요하고, 뭐 움직인다든지 뭐 적층을 한다든지 이런 건 벌써 20년 이상, 25년 이상 이렇게 개발이 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저희 실험실 사진이고, 이 발표 자료는 오른쪽에 김영중, 수원식, 김민생 님이 자료를 도와줘서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진 보니까 이거 어디서 찍으셨어요? 이게 제주도인데요. 라마다 호텔이고요. 여름에 이제 거기 정밀공학회가 있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단체로 학회 참석한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거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 질문 시간, Q&A 시간이 이제 있는데요. Q&A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뭐 어떤 거든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이 오는 동안에 제가 좀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영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해가 많이 안 됐는데 아까 설명을 진짜 잘해 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뭐 아주 명쾌하게 아셨을 겁니다. 쾌속 조용히 단지 이름 그대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그 다음에 무슨 아키텍처, 다양한 의학까지 이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역사도 오래됐고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덕을 미래에 볼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질문 드리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캐드 그래픽 쪽에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이제 좀 현실로 돌아가서 금융과 그 쾌속 조용히 미래에 어떤 관계가 될지 그 자료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 금융을 에서 뭐 코스나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MPDS 설명하기 전에 슬라이드에 래피드 툴링이라고 하는 슬라이드가 나왔었는데요. 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금형을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공정으로 만드는 시도, 래피드 툴링 공정 메탈, 그러니까 보통 뭐 어떤 금속에다가 이제 공간이 생기면은 아주 소프트한 금속을 채워가지고 만드는데 강도가 약간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완전히 채워진 그런 동일한 금속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강도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층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아주 얇게 쌓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층이 생기는 거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근데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금형을 써가지고 뭐 몇천 개 찍어낼 거 정도다. 그 다음에 표면 정밀도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보통 금속 가공할 수 있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을 가지고 금형을 배치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희 실험실에서 있는 장비랑 비슷하고 또 아까 7번째 케이스 데포지션 매니팩처링이라는 장비 같이 RP를 하고 표면을 머스닝을 하면 표면 러프니스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개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강도 측면은 아직까지도 약간 재료의 재질이 그러니까 뭐 무한정 높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높은 재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재료로 금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계속 발전시키면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 질문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솔루션 레벨에서 지금 3D CAD와 이거를 조형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의 결합인데 7가지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8가지가 독창적으로 서울대에서 하는 거였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왜 표준화가 안 됐는지, 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표준화는 사실 파일은 이게 꼭 STL을 쓸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STL 파일로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용 RP 장비는 STL 파일만 있으면은 이제 지오메트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은 NC 기계도 NC 기계마다 약간씩 조작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그 장비에 따라서 이제 접근 방식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뭐 노즐 크기라든지 레이저의 파워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각각 다른 거라 뭐 이렇게 크게 연결하는데 문제는 지금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장비에 따라서 저희 기계 같으면 이제 NC 코드도 받아들여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NC 코드를 기반으로 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전에 말씀하실 때 각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지금 이제 좀 대중화 안 되는 부분들이 재료 비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재료라는 거로다가 각 회사들이 이익이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재료가 비싼 건가요? 재료가 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잉크젯 프린터도 HP에서 프린터는 뭐 요즘 한 10만 원도 안 되게도 만들어서 팔지만 카트리지를 정품을 사면 상당히 비싸고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이 장비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삼축 제어랑 뭐 요즘에 아주 싼 장비들은 뭐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까지도 이제 장비를 만들 수 있어서 하드웨어를 그걸로 회사가 어떤 뭐 이윤을 창출하기는 조금 이제 경쟁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료를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하기 때문에 뭐 똑같은 플라스틱을 써도 장비에 따라서 그거 약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재료를 좀 사려면 상당히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하고 장비를 같이 누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 같이 자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목적이라 그러면 훨씬 싸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정선님의 쪽지 중에 래피드 프로타이핑이 층이 생기면 표현이 매끄럽게 나오지 못하면 별도로 후가공을 하여 매끄럽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건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후가공이 이런 NC 같은 걸로 가공을 하는 거는 되는데 지금 여기 정성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통은 RP가 이렇게 거치면 요즘에는 이제 아까 인비전 같은 거 아주 거의 층이 안 보일 정도까지도 만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러프한 층을 가진 거는 샌딩을 합니다. 그래서 샌드페이퍼로 갈아내서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거기다 뭐 어떤 코팅을 한다든지 뭐 펜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좀 최종 형상을 이게 매끄럽게 만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은 이제 원래 치수보다 이게 손으로 했을 때 바뀐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지금 거기에서 이제 플라스틱에는 어떤 재료가 가능합니까? 라고 그러고 뭐 고무 등의 완충이나 고무 등의 재료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플라스틱은 그런 SLA 같이 광조형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에폭시예요. 그러니까 광경화되는 플라스틱 약간 이제 희성이 있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쓰고요. FDM 같으면 이제 ABS 플라스틱 보통 우리가 쓰는 이런 껍데기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패키지에 쓰는 재료를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고무도 만드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무를 적중해서 고무 파트를 만드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뭐, 조금 아까 제가 질문한 거랑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서 많이, 질문에 대해 대답은 해드린 것 같고요. 좀, 질문 중에, 이런 기술들과 좀, 기존의 한국 업체나, 이런 상업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랩이? 저희 랩이요? 예. 글쎄요, 이 장비를 가지고는 별로 사업화를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냥 삼축 스테이지에다가 노즐을 붙여서 재료를 적중할 수 있게 하고 스핀들 같은 거는 뭐 그냥 하이스피드 스핀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장비값이 좀 하드웨어 스펙이 높아서 비싸긴 하지만 이건 뭐 그냥 조립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쉐이프 데퍼레이션 매니팩처링이라고 스탠포드하고 카네기 멜론에서 장비를 상용화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뭐 연구는 아주 멋있게 했는데 안 된 이유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NC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재료를 같은 위치에서 적중도 하고 절삭도 하고를 반복해가지고 정밀적으로 나오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고 저희 실험실은 이제 그걸 아까 거기 나온 김영민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쉽게 그렇게 누구나 막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걸 뭐 상용화라기보다는 우선 이제 연구고 애플리케이션을 이런 바이오 쪽에 좀 추진해서 오히려 그 응용 분야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상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일하던 데는 레이저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오차나 이런 거 많이 측정을 했는데, 네. 이것도 이렇게 깎을 수도 있고 첨가도 할 수 있다면 3D 원래 데이터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오차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했는데 쉽진 않겠죠. 그냥 스테이지에다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뭐 CMM 아니면 뭐 optical measurement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표면을 이제 적정할 때마다 찍든지 아니면 최종 형상이 나왔을 때 한번 찍고 보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금형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나서 이게 내가 의도한 거와 얼만큼 오차가 있냐를 측정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요즘 3천 스캐너도 있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진짜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가졌던 선입감이랑 다르게 굉장히 많이 지식이 좀 많이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오늘은 이렇게 인트로덕션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석 교양이라는 부분들을 이슈화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음에 나와주셔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다음에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새로운 지식, 저도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종류를 들었는데 오늘 안 교수님이 명쾌하게 설명한 덕분에 제가 여지껏 그렇게 했던 것들이 좀 종합이 된 것 같은, 정리가 된 기분이 느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